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셨고요. 잠시 뒤에 박창한 장환대 교수도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힘 먼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내부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또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때는 선거관리위원장 문제로 당이 굉장히 그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어른이 오셔서 뭐 오실 수만 있다면 오셔서 선거관리위원장 맡으셔서 좀 후보들 반발하는 후보들이 있으면 호통도 좀 치고 이래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말씀 중에 박창한 교수가 오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 텐데 지난 주말 사이에 비대위 체제가 뜬금없이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의 인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매듭이 지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뇌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내연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전 그 총장이 입당한 이후에 이준석 대표하고 계속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건 결국 이제 경선 과정을 비롯해서 대선 전반을 누가 주도해 나갈 것이냐 이제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뭐 과거에 대략 이제 그랬는데 당내 이제 유력 대선 주자가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당이 이렇게 다 굴러갔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당 밖에서 왔다고 날 좀 볼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니 그래도 내가 중립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날 못 믿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이제 그런 그 과정이 좀 있었죠. 좀 제가 보기에는 경선이 본격화하면 조금 이런 갈등은 많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경선이 본격화된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힘겨루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내 어른이 없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모셔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참신한 면은 있으나 정치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좀 미숙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뭐 꼭 윤 전 총장 캠프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좀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을 좀 발휘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좀 발휘를 못하고 본인이 오히려 그 논란의 중심에 그냥 뛰어들어서 논란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만 하다 보니 이건 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좀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맥락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이제 다시 모셔오는 그런 부분의 얘기도 좀 있었던 거고 이제 한데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미 당을 떠나실 때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다시는 당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 같고요. 조만간 이제 선대 이제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당 경선 이제 관리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아무래도 그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조금 이제 교통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당 대표와 그리고 유력 대권 주자 간에 사실 그 이른바 준스톤 갈등이라는 투스톤 갈등이라는 조어가 이제 만들어졌던데 그 처음부터 뭐 심상치는 않았고 최근 들어서 이게 굉장히 뜨겁게 붙는. 오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당대표 좀 그만 좀 흔들어라. 어제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직접 묻기도 했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시간을 길게 보면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은 당 내의 리더십이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여러 번의 선거가 패배하면서 지도부가 무너지고 계속 비대위 체제였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비대위 체제에서 처음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게 보궐선거였습니다. 예. 올 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폐허 위에서 잔디처럼 뭐랄까요 새싹처럼 이준석 대표가 정말 돌풍을 일으키면서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마저도 사실 우려가 많았죠. 왜냐하면 영선의 36세 당대표가 과연 령이 쓰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당내에 조직도 없고 정치의 어떤 소위 지지층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리더십이 발휘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초반에 나는 국대다, 대변인 토론회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신선한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 경선 국면 딱 들어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당내의 주도권 싸움을 놓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예.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바로 나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공식 기구가 있었고 그 공식 기구에서 행사를 준비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행사들이 사실상 윤석열 캠프를 중심으로 한 대권 주자들에게 거의 집단 패싱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저거 발언이 이제 그 논란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이준석 대표는 향후에 그 경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이제 식물 대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까지 이제 왔거든요. 간신히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정홍원 전 총리를 갖다가 모셔옴으로 인해서 명예롭게 좀 선거 경선 뒤쪽으로 물러나는 그런 길을 찾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여전히 지난 탄핵 이후부터 계속된 당내 주도권 다툼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당 내에서 없으니까 이제 외부에서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자기가 필요했으니까 입당했잖아요. 그럼 필요해서 입당을 했으면 당 대표와 조율을 해가면서 풀어가는 게 리더십인데 윤석열 후보 측을 평가를 하자면 예.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어떤 부드러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당연한데 그 안에서도 본인의 어떤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고 또 당 지도부와의 갈등도 원활하게 풀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문제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소위 주도권 다툼 요것만 보여줬지 사실 윤석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대표의 리더십도 결국은 같이 무너진 거 아니냐.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경선 국면에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초반 그 기싸움이 결국은 둘 다 모두에게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투스톤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스톤 모두에 대한 리더십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간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11월 그 경선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그때까지도 이런 상황을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일단 경선 국면이 시작이 되면 조금 이제 상황은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홍원 전 총리가 일단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 정도면 전체적인 좀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홍원 전 총리를 선택한 데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배려도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이 얼마 전에 이 정청 전 총리하고 또 회동을 가진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예. 최대한 그 윤 전 총장 측하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선을 좀 한 것 같다. 아마 윤 전 총장도 이번 인선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 이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경선이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 전 총리가 위원장으로서 정하는 여러 가지 기본 기준이라든가 원칙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그렇게까지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이보다는 역시 이제 후보자들 간의 이제 경쟁, 갈등 예. 이게 이제 좀 극에 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 부분은 좀 관심 밖으로 좀 밀려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지난 6월 쿠팡 화재 당시에 이 먹방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고 그리고 하루 만에 이재명 지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거기
뭐 상대 진영은 물론이고 같은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제 쿠팡 화재라고 하는 그때 이제 먹방을 찍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미지, 소위 말해서 뭐 그동안에 이제 그 네거티브 공방에서 나왔던 뭐 막말이라든지 또는 뭐 인성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더 얹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타이밍을 좀 놓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정서의 문제였거든요. 뭐 논리적으로야 화재가 뭐 하루 평균 전국에서 100건이 넘게 나고 사상자가 7명이 나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없었고 또 그 다음 날 지역 일정을 다 취소하고 경기도로 복귀했으니까 네. 사실 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전 국민이 소방대원이 그 안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자신이 사실은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내가 좀 사려 깊지 못했다라고 바짝 좀 사과를 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논란이 클 필요는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다음날 논란이 되니까 또 사과를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타이밍을 좀 놓친 측면이 좀 상처로 남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요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뭐 국민의 판단의 목소리가 남게 된 것 같아요. 이종욱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너무 좀 상반된 그런 그 행동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천지 그 사태가 한창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논란이 됐을 때 이만희 그 총회장인가요? 네. 직접 그 새벽에 막 이렇게 찾으러 가기도 했고 얼마 전에 코로나19 방역 관련해가지고 뭐 불법 영업하고 있는 업소 한 곳 떡 집어서 또 새벽에 가서 직접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모습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가 되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의외로 진짜 챙겨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좀 챙기지 않는 그리고 결국 사실은 이 화재 현장을 챙기기보다는 황교익 씨하고 이렇게 먹방을 한 거 보면 이것도 역시 선거에만 집중했던 이제 그런 그 면모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난이 좀 일고 있는 거고 또 이번에 또 의외로 지금 불똥이 다른 쪽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사의 인사 스타일과 관련한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사가 이번 처음이 아니다. 예. 계속 그 경기지사 하는 동안에도 있었고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내부적으로도 분란이 되기도 했고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사실은 역대 정권 어떤 정권 할 거 없이 인사가 늘 논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거 굉장히 인사와 관련해서 더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이 높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대방 후보들이 지금 사실은 은근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경선이 좀 이제 순회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이제 되는데 그 국면에서도 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지사로서는 여전히 좀 상당한 부담감을 지금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인사 방식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도지사직을 이제 사퇴한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도지사직 유지냐 아니면은 사퇴 후 경선에 집중하느냐는 득실이 다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득의 측면을 보자 그러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경기도에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쟁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 이런 측면에서는 뭐 득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황교익 논란으로 시작됐던 인사 논란. 그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예. 뭐 인사 스타일이라든지 또 이게 엉뚱하게 또 먹방 논란으로까지 이렇게 튀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좀 불안한 측면들 이런 측면들이 나오니까 좀 이제 도지사직으로 이렇게 계속 분란이 나면 이거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경선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세를 또 계속 다른 후보들이 유지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스탠스가 나오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득실을 좀 따져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게
초반 국면에서는 굉장히 득이었지만 여전히 이게 양날의 칼이구나라고 예.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리고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개정안 강행과 관련해서 일단 야당에서는 뭐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여당 후보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좀 입장을 선택한 걸까요? 사실은 이제 언론중재법의 이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반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언론이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언론들이 다 쓴소리를 하고 반대하니까 예. 국민 여론이 지금 민주당이 뭔가 법을 갖다가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고 뭔가 악법을 만드는 것 같고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은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누리고 있는 거의 무제한의 자유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이 정도는 그러니까 소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 기사에 대해서는 걸러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의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평균 1인당 600만 원의 보상을 받거든요. 예. 이거 가지고는 언론이 통제가 되겠습니까? 뭐 통제라고 하긴 뭐하지만 자정작용이 되겠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5배를 해도 사실은 그게 뭐 1억이 될까 말까한 돈인데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이 좀 자정작용을 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 없이 좀 뭐랄까요 안 좋은 측면만 너무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예. 물론 뭐 민주당이 내용적인 측면 말고도 지지층에게 뭔가 좀 성과물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법사위원장을 이제 25일이면 야당의 위원장을 넘겨야 되니까 좀 조급한 측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여론에 있어서 특히 언론들이 나서게 임으로써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언론중재법 이 국면이 진영 논리로 결국은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여당만 사실은 진영 논리로 이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야당도 이 법안을 가지고 소위 이제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다른 야권 후보들이 지지율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좀 정체돼 있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언론중재법 반대를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언론의 어떤 그 지지, 그 다음에 소위 당 지지도를 갖다 결집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언론중재법이 이번 대선의 초기 국면을 저희 진영 논리로 빠르게 재편하는 그런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다른 후보들이 이런 여론이 이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는 사람도 있고 선명성을 강조하는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안의 정당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이제 정치적인 의미, 특히 대선 경선 레이스가 여야 모두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지금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른바 당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이런 갈등 구도에서 시작된 4분 5열 이 분위기가 좀 오늘 최재형 전 원장이 연석회의를 제안할 정도로 좀 똘똘 뭉치자 이 언론중재법을 막기 위해서 뭐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저는 교수님하고 좀 반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진보 진영에 지금 내분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정의당하고 진보 언론 단체들조차도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럼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야권 측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원 116명 그리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507명에 대해서 7년치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12명, 건수로는 1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 1명에 대한 의혹이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 평론가님,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앞서 출당 조치 못지않은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 의석수로 봤을 때 3명 이상이 탈당하게 되거나 제명되게 되면 국민의힘에는 상당한 또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진행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좀 민주당 같은 경우에 11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지금 예. 했던 바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마 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다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논란이 많은 조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이슈는 아시다시피 이제 LH 공사 투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예. 여당 의원들도 투기 의혹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 당 차원에서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야당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결국 이제 국민권익위까지 이제 조사로 연결이 됐는데 국민권익위가 과연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냐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이미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묘하게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춘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마 그 결국 이제 물타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불만이 좀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도 적발된 의원 수는 12명이고요. 앞서서 민주당도 12명이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예, 뭐 숫자 관련해 가지고는 그 세부 내용이 아직 이제 뭐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제 SH공사 김연아 전 의원의 이제 그 대표 낙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야권의 이제 민주당에 대한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프레임을 강하게 공세를 했었는데 예. 이제는 거꾸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내로남불을 공세를 강화할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센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제명 조치로까지 과연 갈 것인가? 그러지 못할 거거든요. 아마도 이제 자진탈당 권유 정도에서 끝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야 모두 부동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결국은 50보 100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 전반에 소위 부동산 공화국의 기득권 논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예. 이런 문제 때문에 대선에서 부동산 이슈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어지는 일본 현장에서 또 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원 장한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